축하드립니다. 네. 자리에 안 계신 분이 한 3분 정도 계시네요. 그리고 자, 핸즈온 하려고 CLI도 좀 봤는데 폰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뒤에 계신 2분은 좀 앞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뒷자리 2분은 앞으로 여기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 이동을. 기왕 오신 김에 제대로 보시고 하시면은 가셔서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다들 교육 뭐 이런 기술 세션을 하시다 보니까 얻어 가시는 게 많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요청드리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응? 여기 오면 얼굴도 같이 나와. 얼굴 같이 나요? 얼굴 같이 보여주셔야죠. 아, 네. 그래도 여기 한 분 앉으시면 되고요. 여기 가운데 한 분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행하기에 앞서서 시간이 조금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ATD를 일단 마스크 벗고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ATD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지금 첫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어딨냐? 네, 여기 보시면은 스탑을 한번 눌러 주시고 정상적으로 스탑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다시 스타트를 한번 눌러 주세요. 네, 시험하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 랩이 시험 치다가 끝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9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네.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 번 더? 아까는 잘 되셨던 거죠? 아니면 안 되시는 거 있으면은 뒤에 박세일 차장님하고 이문준 부장님께서 잘 서포트 해주시니까 손 들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불러주시고요. 네, 시작할게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여기서 한 가지 어제 팁이 있었는데 요거를 아마 설명 못 드렸을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CVP 상태 정보랑 그 다음에 펜딩 태스크 이런 게 있어요. 이 펜딩 태스크가 없어야지 랩이 배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커런트 상태가 업이어야지만 랩이 배포된다 라는 것까지 참고하시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때그때 랩을 다음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육 자리에서 마스크 벗고 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무튼 식사 다 잘 드셨어요? 네, 안 드신 분도 몇 분 계시던데 저하고 함께 저 사실 먹었습니다. 김밥 몇 줄. 아무튼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너무 앞에 있으면 이상하죠? 괜찮으세요? 사실 오늘 준비한 세션은 어드밴스드 과정이어서 어제 아마 베이직 듣고 바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은 오늘만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베이직에서 어드밴스드로 바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난이도가 좀 조절이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뭐 이런 기술이 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트러블 슈팅 하는구나 한번 여기 와서 들어보시고 일단 또 가셔서 랩을 해보시고 뭐 디플로이먼트 가이드 보시고 뭐 EVPN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과정은 EVPN 심화 기술 및 디자인이에요. 되게 뭔가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그냥 제목만 보더라도 EVPN 심화 기술이라고 했지만 그냥 EVPN 오버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EVPN을 디자인하는 데 앞서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 아리스타가 일반적으로 쓰는 디자인들은 어떤 디자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간이 되거나 뭐 좀 난이도 조절을 해서 스케일에 대한 부분들도 좀 뒷페이지에 있긴 한데, 좀 극소수 혹은 대형 뭐 엔터프라이즈라던가 클라우드를 준비하는 고객사들은 스케일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와닿지 않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고객사망 혹은 공부를 통해서라도 VXLAN을 해보신 적이 있다. 어제 가정을 제외하고요. 있다. 손 좀 크게 들어주세요. 안 보입니다. VXLAN 해보신 분이 한 6분, 7분, 8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도 아마 VXLAN 했던 분들은 대다수는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론. 그래서 어제 뭐 베이직 듣고 바로 어드밴스드로 교육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EVPN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 한 번이라도 EVPN 해보셨다. EVPN으로 뭐 공부를 해보셨거나 아니면은 고객사에서 뭐 디플로이를 했거나 둘 중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한 4분 정도 계시네요. 그러면 조금은 조절해가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EVPN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저희가 공유해드리는 소개 자료만 보시고 어느 정도 그냥 이런 컨셉이구나까지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EVPN에 대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배우셨던 VXLAN 있죠? 그 VXLAN 설정을 하시면은 뭐 플러드 리스트 설정도 해야 되고, 근데 거기서 하나 빠진 부분들도 있긴 해요. L3 라우팅 정보는 그럼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VXLAN HR에 대한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아키텍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디자인으로 워크라운드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되게 복잡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EVPN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하게 뭐 MAC 정보도 전달하고 ARP 정보도 전달하고 그다음 IP 프리픽스 정보도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자, 요걸 세일 차장님께 받아서 온라인 교육 들으시면은 마우스 포인트를 못 보신다는 분들도 계셔서 여기서 할게요 좀. 그래서 그 컨트롤 플레인, 뭐 아까 말씀드렸던 MAC, ARP, 뭐 프리픽스 정보들, 그리고 사실 더 많은 정보들도 전달해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 컨트롤 플레인을 EVPN, MPBGP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MPBGP가 뭐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딥다이브한 세션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EVPN은 ARP 정보랑 MAC 정보, 그 다음에 프리픽스 정보를 전달하는 컨트롤 플레인 역할을 한다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 EVPN과 함께 돌아야 되는 데이터 플레인 뭐 프로토콜도 있겠죠. 프로토콜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인캡슐레이션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MPLS도 EVPN을 통해서 동작을 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LDP 가지고 라벨링 다 주고받았는데 EVPN 가지고도
네,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좀 용어가 난해하긴 할 텐데 그냥 VXLAN도 이 EVPN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언더레이 그 EVPN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 레이어로 뭐 나눈다라고 봐도 되는데 그 네트워크 언더레이 그리고 네트워크 오버레이로 나눠서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희가 보통 네트워크 언더레이라고 하면은 그냥 L3 구성을 하는 거고요. EVPN을 설정을 하기 위해 혹은 상대방한테 찾아가기 위해서 그 밑단에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여기 L3 리프 스파인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프 스파인에서도 EVPN을 올리는 장비들이 있고 그리고 VXLAN을 올리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네트워크 오버레이에서 동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EVPN은 말씀드렸다시피 MAC, ARP, 프리픽스 정보 그리고 여타 정보들을 교환하는 컨트롤 플레인이고요. 그리고 이게 되네요. VXLAN 데이터 플레인. 그래서 패킷에 인캡슐레이션을 하고 디캡슐레이션을 해서 테넌트 구분을 할 수 있거나 L2 확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이 VXLA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VXLAN 다 해보셨죠? 잘 되셨어요? 어제 세션에서? 조금 이해되셨나요? VXLAN만 봤을 땐? 네. VXLAN이 나온 거는 이문준 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리프 스파인 쪽에서는 L3로 구성을 해요. 왜 구성을 하냐면 이제 데이터 센터의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스케일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싼 장비를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스파인 영역에 있는 장비들이 고가 제품들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VXLAN을 쓰게 될 경우에는 스파인 쪽은 모든 정보들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을 알 필요도 없고 프리픽스 정보들도 밑에 테넌트에 있는 정보들을 모두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VXLAN이 나온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L2 확장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이 VXLAN 기술의 이유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말씀드리는 언더레이를 전혀 신경 안 쓰고도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라는 사상으로 나온 게 VXLA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2 확장도 있지만 L3 테넌트 구분을 하기 위해서도 이 VXLAN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EVPN 뭐 설명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어드레스 패밀리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 있고요. 이따 패킷 보면서 같이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EVPN은 MPBGP를 이용해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한다. 조금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가장 안정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주로 쓰시는 건 OSPF 그리고 뭐 수동적이긴 하지만 스태틱도 가장 안정적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유연성에선 굉장히 떨어지죠. 근데 여기 보시는 BGP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글로벌로 다 쓰고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이고요. 특히 SP망에서는 BGP가 안 올라간 SP는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BGP를 이용해서 MPBGP를 이용해서 이 EVPN의 정보를 교환한다. 그럼 BGP에서 설정이 들어가고 네이버링을 맺고 하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저희가 MPBGP를 쓰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디폴트 설정으로는 쓸 수 없고요. 이 서비스 라우팅 프로토콜 모델 멀티 에이전트라는 컨피그를 한 줄 넣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MPBGP를 쓰기 위한 에이전트, 뭐 라우팅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고객 EVPN을 쓰실 고객분들은 이쪽으로 많이 다 넘어오시긴 했어요. 근데 기존에 구축돼 있던 망들도 있다 보니까 디폴트 구성은 멀티 에이전트가 아니라 게이트 D로 에이전트를 쓰고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런 설정이 있어야지 되고 요 설정으로 재부팅을 한번 해야지 EVPN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설정 안 한 상태로 그냥 커맨드 치면은 not supported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 반드시 재부팅을 하고 ARBGP가 올라간 상태에서 EVPN을 테스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드리는 ATD에서도 가능하시겠지만 가셔가지고 EVNG라던가 아니면 버추얼 환경에서도 테스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렸고요. 특히 이제 고객사 갔는데 이건 설정 안 돼 있고 모든 설정들이 EVPN 설정들이 다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에이전트가 안 돌기 때문에 동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어드레스 패밀리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렸었는데 사실 깊게 알 필요는 없어요. 뭐 이런 정도를 개발하실 거나 그런 건 아니시라면 필요가 알면 좋겠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개발을 하거나 트러블 슈팅에서도 진짜 로우 레벨까지 가져가지 않는 이상 패킷 캡처할 일은 일반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리스타 EOS 같은 경우는 저런 정보들을 학습하면은 트레이스에 다 떠요. 트레이스에 뜨다 보니까 그 쇼택을 뜨더라도 패킷 캡처 해달라는 이야기보다는 트레이스를 찍어서 상태 정보를 교환하는 정보들을 다 확인해달라, 로그를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아셔야 돼요. 그 EVPN 루트 타입, 라우트 타입에 5개 어디죠? 왜 안 나오죠? 죄송합니다. 제가 손을 다쳐서 엄지를 못 써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라우터 1, 루트 타입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뭐 상세하게 설명드린다라기보단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다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번하고 4번,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그 다음에 타입 5 이렇게 나눠져 있죠. 색깔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타입 2 같은 경우는 맥 정보를 교환을 합니다. 혹은 IP 바인딩 된 정보들까지 같이 교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타입 5 같은 경우는 IP 프리픽스, 일반적으로 외부 네트워크에 있는 뭐 디폴트 라우팅도 마찬가지고요. 테넌트에서 받는 일반적인 라우팅 정보들을 다 타입 5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입 3 같은 경우는 우리가 VXLAN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범 트래픽을 처리해야 되죠. 범 트래픽이라 하면은 브로드캐스트, 언론 유니캐스트 혹은 멀티캐스트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범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디로 뿌려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이 타입 3가 제공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줄여서 iMesh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타입 2랑 타입 3는 뭐냐? 굉장히 빠져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엠넷 구성을 쓸 때는 필요가 없어요. 타입 1하고 타입 3가. 근데 이제 엠넷을 안 쓰고도 액티브를 쓸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액티브 멀티 호밍이라고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루트 타입이 타입 1과 타입 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오늘은 멀티 호밍까지는 제가 준비를 안 했고요. 다음에 이런 과정이 있으면은 그때 멀티 호밍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 테스트를 통해서 또 다른 정보들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근데 뭐 좀 이해 안 되는 거 있지 않나요? 고객사에 혹시 멀티캐스트 많이 쓰시는 고객사 있나요? 혹시 멀티캐스트 나 주로 많이 한다. 많이 없죠. 멀티캐스트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타입 6부터 뭐 11, 12까지 있는데 그 타입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알아야 될 것, EVPN에 대한 컨셉을 알아야 될 건 이 정도만 아셔도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EVPN, VXLAN,
브리징하고 라우팅이 있죠. VXLAN 브리징은 뭐고 라우팅은 뭐고. 혹시 밥 먹고 좀 졸리거나 따분할 수도 있는데 좀 기지개 한번 피고 그러고 한번 시작하시죠. 제가 목소리가 잠 오는 목소리예요. 제 잘못이니까 좀 졸리시더라도 좀 기지개도 피고 좀 환기를 좀 시킨 다음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구성으로 EVPN VXLAN이 도는구나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림. 여기는 보더 스위치가 될 거고요. 외부하고 연결되는 접점이 여기에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파이어월이라던가 L4, L7 장비가 여기에 붙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서버군이 되겠죠. 여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호스트를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앱렉을 안 쓰고 단일 장비로도 이렇게 VXLAN EVPN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는 L2 VNI와 L3 VNI를 알고 계셔야겠죠. 그게 VXLAN 브리징을 할 때 뭐 스위칭이라고 말하기는 건 조금 애매한 것 같고 브리징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고요. 그래서 이 브리징은 같은 네트워크에서 맥 통신할 때 이렇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반대쪽까지 어떻게 가는지 이런 정보들도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A 네트워크에서 B 네트워크로 넘어갈 때는 이 VXLAN 라우팅이 됩니다. 브리징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맥 정보만 있으면 되겠죠. 맞나요? 아니요. 브로드캐스트 범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타입 3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타입 2, 타입 3를 여기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2 VNI에서는요. 그리고 L3 VNI에서는 여기 보면은 IP 프리픽스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L3 VNI에서도 타입 2도 제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맥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ARP를 전달 같이 하면서 그 정보를 교환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L3 VNI에서는 타입 2, 타입 5를 같이 관여한다라고 하는데 이 개념 아직 생소하시죠?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맥 정보를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줄까요? 예를 들어서 스위치 1번에 VLAN 100에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디바이스가 뭐 예시니까 빵빵빵빵 1이라는 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 인터페이스에서 맥 버프라는 애를 이용해서 반대쪽으로 전달을 하는데 그 어떤 인터페이스에 어떤 스위치에 어떤 맥이 올라왔다는 거를 여기 스위치에게 전달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 이더넷에 대한 정보들은 굳이 전달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반대쪽 스위치는 그냥 요 스위치로만 바라볼 수 있으면은 통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맥러닝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BGP를 통해서 바로 그냥 스위치 2번으로 전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스위치 2번에서는 해당 맥버프도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맥버프의 해당 맥은 VTAP 1번으로 가면은 통신되는구나 까지로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엔드투엔드로 맥이 학습이 되니까 서로 간에 통신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설명인데 이해 안 되신 분 계신가요? 그냥 스위치 기본 동작에서 맥 학습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스위치에 그냥 테이블만 기록하고 끝나죠. L2, 기본적인 L2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제 요 중간에 L3를 넘나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 스위치에
내가 갖고 있는 맥을 전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 자체가 다 VXLAN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VLAN하고 VLAN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구분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맥 버프라고 EVPN에서는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맥 버프 200이 매핑된 VLAN은 VLAN 200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어딘가로는 VXLAN 보내야 되겠죠. 그 VXLAN 보내려면 이 VNI 정보도 매핑이 되어야지 교환을 해서 반대쪽으로 날아가도 이 스위치가 VLAN 200에서 왔구나 아니면 VLAN 100번에서 왔구나를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VLAN 베이스 서비스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맥 버프를 VLAN 별로 할당을 하고 구성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VLAN 어웨어 번들이라고 해서 이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기 EVPN 인스턴스라는 애가 요 맥버프를 관여하는데 맥버프를 EVPN 인스턴스 별도로 관리할 거냐 아니면은 한 번에 관리할 거냐라는 거를 VLAN 어웨어 번들이냐 아니면 베이스드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웨어 번들 같은 경우는 여기 EVI 100에 VLAN 200번하고 100번이 다 한 번에 들어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웨어 번들에 100번하고 200번이 모두 다 한 번에 들어가서 그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동작한다 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요거 컴피그 한 줄 보시면은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기획자 있으세요? 없죠? 엔지니어 분들은 컴피그 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L2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L3 VXLAN 라우팅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시메트릭 IRB라고 해서 그 라우팅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어시메트릭으로 라우팅을 처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시메트릭으로 라우팅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은 그 호스트 1번하고 호스트 6번 간에 서로 간에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 VXLAN 라우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서브넷으로 갈 거예요. 이 어시메트릭 같은 경우는 별도의 L3 VNI가 없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그 호스트 1번은 VLAN 10번으로 왔다가 다시 30번으로 내부 로직에 의해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VLAN 30하고 매핑되어 있는 VNI를 만들어서 이쪽 장비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VLAN 30으로 이용해서 호스트 6번하고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림만 봤을 때는 그냥 이렇구나 라고 이해하겠지만 결국 반대쪽에 있는 이 장비는 반대쪽에 그 호스트 6번에 대한 ARP 정보를 모두 다 갖고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리라이트 돼서 VXLAN으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요 시메트릭 IRB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호스트 1번은 여기 호스트 6번 간의 통신을 할 때 VNI 10번인데 이제 테넌트에 묶여 있는 10번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버프 테넌트에 매핑되어 있는 VNI가 있습니다. 그 VNI를 통해서 바로 그냥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탭으로요. 그러면은 이 V탭에서 다른 SVI로 다른 네트워크로 통신을 하는 건데 아까랑 다른 점은 리프 1번하고 리프 2번은 다 동일한 SVI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도 있겠죠. 여기는 리프 1번은 SVI 10번 그리고 반대쪽은 SVI 30번만 있어도 이 테넌트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물론 환경에 따라선 요 시메트릭 IRB를 쓰더라도
SVI를 동일하게 맞춰주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패킷을 만들어지는 과정들은 조금 다른 부분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한번 글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순서대로 동작하는 방식이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랑 똑같이 이제 영문으로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기술이 있고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트러블슛이 그 슬라이드가 있는데 기술 관련해서는 제가 좀 영문으로 넣었어요. 왜냐하면 어드밴스드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은 영문에 친숙하셔야 되고요. 보통 해외 자료들은 영문으로 돼 있지 한글로 안 돼 있잖아요. 아니면 저희가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만드셔야지 한글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글이 아닌 영문 자료로 만든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영문을 번역하다 보면은 오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원치 않은 단어들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암만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렇게 영문으로 했다라는 핑계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 EVPN VXLAN을 쓰게 되면은 Anycast IP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nycast IP가 뭐냐라고 하면 여기 있는 스위치 그리고 여기 있는 스위치 이게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스위치들이 원래는 상단이 이제 L3로 동작을 하면은 같은 IP 쓰면은 충돌 나거나 라우팅을 서로 상단 장비에 주기 때문에 플랩이 치거나 아니면은 트럼본으로 트래픽이 전달될 수도 있겠죠. 근데 EVPN VXLAN은 이런 정보들을 EVPN으로 컨트롤 플레인으로 ARP 맥 정보 프리픽스를 전달하기 때문에 모든 스위치들이 동일한 게이트웨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에서 오는 장비도 마찬가지로 VTAP이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상단에서 올 때부터 VTAP으로 인캡슐레이션이 돼서 VXLAN 패킷으로 바뀔 거고요. 그러면은 어디에 있는 호스트 A에 가건 호스트 D에 가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Anycast 게이트웨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엠넥을 통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액티브 멀티호밍으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P 버프에 이런 식으로 show IP 루트 버프에서 해당 버프명을 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우팅 정보는 이런 정보죠. 아니, 없네요. 일반적인 정보는. 그래서 어떤 서브넷에 어떤 목적지로 가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EVPN VXLAN 쓰게 되면은 목적지에 VTAP IP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VNI 정보들이 나와야지 이제 테넌트 혹은 VLAN 정보들을 구분을 하겠죠. 그리고 그걸 받아주는 라우터 맥까지 이 라우팅 정보로 보여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넌트들을 구분하고 VLAN들을 구분할 수 있다. 너무 딥하게 안 보셔도 괜찮아요. 이거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자, 근데 이제 BGP를 CCI 시험 치거나 아니면 그럴 때 아니고 BGP 써보신 분 고객사에서 많이 계신가요? 아니면 인터넷 라우터까지 구축을 하시면은 BGP를 쓰실 텐데 데이터 센터 구축하면서 BGP 쓸 일이 많이 없었죠? 혹은 고객사에서. 근데 요즘 트렌드는 이제 BGP로 다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왜냐하면 EVPN VXLAN을 쓰는 데 있어서 OSPF를 쓰면서 BGP를 쓰게 되면은 OSPF도 알아야 되고 BGP도 알아야 되는데 신입사원들한테 그냥 BGP만 알려주면은 되잖아요. OSPF는 몰라도 BGP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요 BGP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그 상단 구간에 OSPF면 OSP도 PF도 알아야지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는 여기 BGP에서 MPBGP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RD하고 RT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D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글이 좀 길긴 하지만 이 정보를 전달하는 노드 혹은 IP와 그 구분자들이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VTAP IP에 VNI를 쓸 때도 있고 아니면 루트백 제로의 IP와 VNI를 써서 전달하는 그 스위치가 어떤 건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전달하는데 김승환이라고는 말해야지 맞는 사람이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RD는 이 정보를 만든 스위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RT 같은 경우는 그 RD가 전달을 할 때 혹은 전달을 받을 때 쓰는 루트 타입 타겟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은 아까 EVPN 인스탄스라고 있죠. 그 인스탄스에 어떤 정보를 받을 건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줄 건지를 이 루트 타겟을 이용해서 인풋 할 건지 익스포트 할 건지 이렇게 구성한다라고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영문이다 보니까 따로 제가 한글로 한 거는 여기에 안노가 들어가 있죠. 녹음하시거나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RT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맥버프를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IP 버프 정보도 이렇게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1번에서 타입 3의 정보를 스위치 2번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이 스위치 2번에서는 이 RT 루트 타겟을 이용해서 맥 버프 100번에 해당되는 정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빵빵빵빵 12라는 맥하고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VXLAN, VTAP 정보들도 같이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타입 2에 또 다른 정보들이 있는데 이제 루트 타겟 200 땡땡 200이라고 있는데 반대쪽 장비에서 봤을 때는 맥버프 200에 들어가는 정보구나 라고 해서 빵빵빵빵 22가 여기 맥 테이블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뭐 테넌트를 구분할 수도 있고 VLAN 정보들을 구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 루트 타겟이다. 여기서 사실 더 들어가게 되면은 좀 많이 난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로 설명드립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자, 그리고 제가 TOI들을 넣어놨는데 사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한 번씩 그냥 다 읽어보세요. 물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아리스타가 요 TOI를 통해서 기능 개발한 정보들을 홈페이지에 다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이거는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EVPN에 관심이 있다. 다들 EVPN 들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관심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URL도 한 번씩 다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이게 고객분들, 해외 고객 혹은 한국에 있는 고객분들이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진 피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혹시 이해 안 되는 분 계신가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 한 번 더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 학습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어컨 켜져 있나요? 조금 제가 졸리네요, 제가. 자, EVPN 디자인. 사실 오늘 슬라이드에는 어드밴스드 가정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거의 없을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뭐 트러블 슈팅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EVPN에 대한 컴퓨터가 몇 줄 있을지 몰라도 컴피그에 대한 뭐 디플로이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들을 정리를 했고요. 사실 요거 EVPN VXLAN을 한 번이라도 구축하시거나
공부를 해보시거나 그런 분들 대상으로 저는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시면은 한번 이런 정보들이 있구나 하고 나중에 돌아가셔서 EVPN을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다시 자료를 보시면은 그땐 더 도움 되실 겁니다. 네, 그거는 제가 100% 보장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EVPN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하드웨어 디자인 제일 중요하죠. 하드웨어 디자인. 그리고 언더레이 디자인. 그리고 오버레이 디자인. 그리고 이제 테넌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올릴 때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될지, 어떤 걸 고려하면 될지. 그리고 하나의 DC일 수도 있겠지만 행여나 뭐 DC가 늘어난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 혹은 고객사가 A 고객사에서 사이트가 1번하고 2번, 뭐 서울에 있는 에도 있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 센터 간에 이어주기 위해서 멀티 데이터 센터 디자인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린 하드웨어 디자인도 사실 준비는 했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 이제 EVPN에 조금 더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하다 보니 오버 서브스크립션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하나의 패브릭에 뭐 몇 개의 리플을 구성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조금은 네트워크 디자인 관점으로 또 빠지게 되다 보니까 조금 슬라이드를 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만약에 네트워크 디자인 쪽으로 별도로 세션을 갖게 되면은 이 하드웨어 디자인들도 같이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사실 지난주 혹시 내전따 뭐 세미나 이런 거 했던 거 아시나요? 우진 이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네트워크 디자인은 어떻게 되어 있다, 크로스 아키텍처는 어떤 거다, 그 다음 디바이스 스위치를 고를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이사님께서 이미 다 해주셨어요. 점심시간에 그거 돌렸었죠? 점심시간에 저희가 밥 먹을 때 온라인에서는 그걸 보신 분도 아마 계셨을 텐데 아마 나중에 그것도 같이 이제 배포하고 세션도 하나 또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EVPN 언더레이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뭐 아리스타 뭐 디자인 가이드 뭐 이런 거 한 번은 보셨죠? 안 보신 분 계신가요? 구글에서 아리스타 디자인 혹은 디플로이먼트라고 치면은 바로 나와요. 그래서 로그인만 하시면은 각각 뭐 MPL EVPN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리프 스파인 L3 아키텍처들도 어떻게 디플로이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 한번 보시면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여기 리프들을 여러 갈래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렉을 구축을 할 때 뭐 컴퓨팅 렉만 다 구축을 하고 혹은 스토리지 렉만 한 번에 싹 구축하는 게 조금은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컴퓨팅에서 필요한 오버 서브스크립션이 다르고 그 다음 스토리지 또한 이제 한 번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패킷 드랍이 최소화돼야 되기 때문에 딥버퍼를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조금은 컴퓨팅 쪽은 저가 제품, 뭐 저희가 말하기에는 뭐 트라이덴트 7050 SX3 제품들을 주로 요즘 많이 판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7280 R3, 뭐 R2, R에 대한 제품들이 여기 스토리지에 배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서비스 리프는 고객 요구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딥버퍼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트라이덴트 계열로 7050 계열로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는 뭐 어떤 포트가 몇 개 필요하냐, 뭐 샤시가 필요하냐, 뭐 픽스드 고정형 스위치가 필요하냐, 이런 거는 렉 개수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어디까지 확장할 건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하드웨어 디자인에 넣었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언더레이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렉에 있는 뭐 TOR 혹은 미들 오브 렉도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위치들을 스파인에 연결을 할 거고요. 그 언더레이 구성은 그냥 고속도로예요. 엔드 투 엔드로 통신이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어떤 정보를 통신을 해야 되냐? EVPN, VXLAN 그리고 VXLAN에 필요한 그 VTAP 정보들을 여기 언더레이에서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다른 트래픽과 서비스 트래픽과 섞일 때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최대한 권고하는 거는 그냥 이 언더레이에서는 네트워크 정보들만 교환하고 구축하는 거를 권고를 드립니다. 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에는 많은 부분들이긴 한데 뭐 언더레이를 IP 버전 4로 구축할 수도 있고요. 뭐 6로 구축하는 사례들도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컴퓨터들도 다 볼 수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니까 IP 버전 6로 구축을 했더라고요. 언더레이 구간을.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렸고 뭐 커넥티드 인터페이스는 뭐 30비트로 보통은 많이 하실 텐데 31비트로 쓰시는 경우가 이제는 또 늘어나고 있어요. 30비트 하면은 사실 IP 4개 잡아먹는데 31비트 하면 2개만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계산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31비트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뭐 룻백 같은 경우는 32비트로 그냥 강구해서 엔드 투 엔드로 통신하는 것들 보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더레이를 구축하는 데 앞서서는 라우팅 프로토콜도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OSPF를 할 거냐, BGP를 할 거냐, 뭐 고객사가 좀 그러면은 IBGP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IS는 아마 한국에서 몇 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고려를 한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렉 혹은 어떤 스위치군에 뭐 OSPF로 하면 에어리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GP로 하면 AS 넘버들을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저희가 보통 BGP 이야기하면 65,000부터 시작을 하죠. 보통 컨피그를 하거나 테스트를 하거나 고객사의 프라이빗 AS를 이야기를 하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4바이트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2바이트보다 조금 더 많은 AS 넘버들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렉이 어디 있다 아니면 어느 DC다 이런 것들도 구분할 수 있게끔 AS 넘버링을 할 수도 있겠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웬만한 내용들은 이해되실 거예요. 뭐 라우터 아이디, 네이버, 그 다음 디폴트 라우팅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런 건 구성하시면서 다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리프 쪽에 엠렉을 할 건지 엠렉을 안 할 건지 IBGP를 어떻게 쓸 건지 그 다음에 세일 차장님이 아까 오전에 듀얼 프라이머리 디텍션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텐데 요 듀얼 프라이머리 디텍션 그 인터링크가 끊어지면은 그 세컨더리 엠렉 장비는 어떻게 할 거냐 고립시킬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통신을 시키게끔 워크라운드를 제공할 거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라우팅 프로토콜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AS 넘버들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AS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하나의 데이터 센터, 하나의 파드 내에서 그냥 IBGP로 구성을 해서 같은 AS 넘버를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음과 같이 EBGP를 이용해서 뭐 스파이는 다 동일하게 가고 리프는 렉별로 TOR이 만약에 엠렉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그 엠렉들은 하나의 AS 넘버를 이용해서 BGP를 맺을 수도 있겠죠. 아니다. 만약에 그냥 자동화를 위해서 리프도 65,001번으로 다 통일시키겠다라는 디자인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BGP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광고한 라우팅 정보 그러니까 65,001번에서 광고한 네트워크 정보를 EBGP를 통해서 다시 받으면은 보통 디나이를 해요. 왜냐하면 룻 방지를 위해서. 근데 사실 이게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가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 데이터 센터에서만 도는 거기 때문에 그래 뭐 AS 패스 보고 하나만 오는 거는 허용해 줄게 라는 컨피그로 여기 있을 텐데요. allowed AS in이라고 해서 뭐 몇 개 AS까지는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기술들도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가급적 요 왼쪽에 있는 디자인들을 많이 이야기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느 스위치에 올라오는 정보인지 이걸 그냥 AS만 보더라도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공부할 필요도 없죠. 두 번 룩업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AS 넘버들을 따로따로 리프들은 따로따로 하고 스파이는 그냥 다 동일하게 쓰는 경우가 일반적인 구성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TOR에 하나의 엠렉에는 65,101번, 그 다음 반대편에 있는 TOR은 65,102번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스파인하고 다이렉트 커넥티드로 BGP를 맺는 경우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성이고요. 그리고 스파인하고 스파인이 V탭을 안 쓴다, 그냥 트랜짓 역할만 한다라고 하면 인터링크도 전혀 필요 없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엠렉에서 해당 스위치와 1번 스위치와 2번 스위치 간에는 IBGP로 네이버를 맺으면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에는 빠졌네요. 여기도 사실 네이버를 서로 맺어야지 되는 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한 가지 언넘버드 IP를 이용해서도 사실 BGP 네이버를 맺을 수 있고 EVPN을 쓸 수도 있는데, 그건 사실 트러블슛 할 때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긴 했어요. 엔드투엔드로 어떻게 가는지 가시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점 설명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없으면은 다음으로 갈게요. 자, 혹시 속도가 빠른가요? 아니면 느린가요? 최대한 속도를 좀 맞추려고 합니다. 이해하는 선에서. 별 이야기 없으시면은 잘 하고 있다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레이 디자인도 동일하게 이제 이 AS 넘버를 언더레이에서 썼던 AS 넘버를 통해서 BGP 네이버를 한 번 더 맺을 텐데, 이게 EVPN만 정보를 주고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 패밀리에서 IP 버전 4는 여기 보시면은 이 다이렉트 커넥티드 된 인터페이스의 IP만 어드레스 패밀리에 액티브로 추가를 해주고요. 액티베이션을요. 그 다음 언더레이가 아닌 오버레이에서는 그 룻백으로 보통 네이버를 맺습니다. 그래서 룻백으로 네이버를 맺고 이런 식으로 AS 넘버를 기존에 언더레이에서 쓴 게 있으면은 그대로 그냥 똑같이 쓰면은 되겠죠. BGP 컴피그 한번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네이버끼리 다 네이버 IP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파인에서는 네이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컴피그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렉이 지금은 여기 보면 한 그림으로는 한 200개 정도 렉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했는데 500개가 될 수도 있고 1000개가 되면 일일이 다 못 보죠. 사실 100개, 50개만 넘어가도 복잡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리슨 레인지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파인에서는 컴피그를 최소화해서 A에서 올라오는 리프구나, 그래 네이버를 맺어야지 라는 옵션들을 통해서 컴피그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언더레이에서도 이 기능은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화를 해서 컴피그를 최소화하고 최소한 자동화에 맞춰서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 같은 경우는 룻백으로 서로 주고받는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BFD 세션을 열어서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EVPN 정보를 통해서 맥이라던가 ARP 정보라던가 프리픽스 정보 전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여기 리프 같은 경우는 반대쪽 리프까지 맺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스파인에서 모든 정보들을 다 같이 뿌려주기 때문에 예, 스파인만 맺으면 되고요. 이 스파인 같은 경우는 그냥 리프들만 맺으면 됩니다. 스파인하고 스파인 간에는 굳이 맺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아까 세일 차장님께서 설명했던 내용인데 이 앱렉을 구성하는데 이런 쉐어드 라우터 맥이라는 걸 이용해서 혹시라도 이 라우터 맥이 다른 맥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뭐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손이 아파서 조금 불편하네요. 만약에 VXLAN 패킷이 왔다. 근데 목적지가 호스트 3번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L3를 통신하게 되면 데스티네이션 맥이 호스트 3번이 아니라 중간에 트랜짓하는 장비의 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맥이 A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맥이 하필 B인데 패킷은 이쪽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루트백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인터링크를 통해서 호스트 C로 간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공유하는 정보가 여기 시스템 맥이 다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오건 상관없이 인터링크를 안 타고 바로 패킷을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그리고 뭐 BGP EVPN 서비스 디자인을 구성을 할 때는 뭐 테넌트가 있고 그 테넌트에 속해 있는 VLAN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테넌트 B에 VLAN 210이 있는데 얘들 간에 어떤 디자인을 하면 될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VXLAN 서비스 디자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뭐 버프 네이밍도 마찬가지고요. VNI 혹은 VLAN까지 해서 그 정보들이 최대한 가시성 있게 뭐 장애나면은 정신 없잖아요. 그럼 일일이 문서를 뒤져보는 게 아니라 그 VNI만 보더라도 VLAN만 보더라도 테넌트만 보더라도 어떤 장비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더 리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단 장비하고도 BGP 네이버를 맺고 테넌트를 구분시켜야겠죠. 그때 뭐 버프 안에서 라우팅도 돌려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보더도 사실 두 가지 타입으로 네이버를 맺을 수 있는데 뭐 앱렉으로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액티브 멀티호밍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정보를 통해서도 BGP 네이버들을 주고받고 광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그림이 조금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슬라이드로 할 때랑 PC에서 할 때랑 여기랑 좀 다르긴 한데 박스가 이렇게 쳐 있어요. 박스가 이렇게 쳐 있습니다. 박스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렇게 싱글 도메인을 통해서 BGP EVPN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근데 사실 소규모 망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대규모 망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멀티 도메인으로 EVPN 네이버를 만들고 보더 게이트웨이 간에 BGP EVPN 그 네이버를 별도로 맺어서 이렇게 광고하는 디자인도 있다라고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 테니까 이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서버 규모에 따른 패브릭 구성은 뭐 3,000대라고 말은 했지만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더 많이 수용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 디자인, 멀티 패브릭을 이용하면은 10,000대 이상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그림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 패브릭하고 패브릭 간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메인을 나눠서 주고받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NC 담당하시는 차장님이 계시던데, DC 3개로 구성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맞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브릭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아니면 데이터 센터 1번, 2번, 3번이 서로 간에 이제 네이버를 맺고 예, 서로 간에 VXLAN 테넌트를 구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L2 확장도 가능하게 또 할 수 있다. 지금 실제 쓰고 있는 기술들이에요. 예. 제 생각에 지금 스케일까지 하면 너무 졸릴 것 같으니까 한 10분 쉬고 예, 바짝 한 20분 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도 괜찮죠? 이사님. 예. 그러면은 예, 15분까지 쉬고 예, 진행하겠습니다. 제가